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이 또 올랐다더라.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 리플이 은행 라이선스를 추진한다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들리죠. 주변에서 코인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용어와 뉴스가 많아서 막막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세 가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 디지털금의 탄생.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만든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이에요.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요. 또 4년마다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찾아오는데 채굴자가 받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 대가로 채굴자는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처음 비트코인이 시작됐을 때는 문제를 풀면 50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자 이 보상이 25비트코인으로 줄었고 그 다음엔 12.5비트코인, 지금은 6.25비트코인 수준이에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씩 줄어들고 결국 2100만 개가 다 채워지면 더 이상 새 비트코인은 생기지 않아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흔히 디지털금이라고 부릅니다. 금처럼 한정돼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귀해지기 때문이에요. 최근엔 단순히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와 연금자문 계좌 같은 제도권 자금이 ETF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큰손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초보자가 기억하면 좋은 포인트는 비트코인은 사고 파는 거래보다 들고 가는 보유의 성격이 강해요. 가격은 여전히 금리, 달러 강세, ETF 자금 유입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크게 움직입니다.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세상의 운영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같은 운영체제 OS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비트코인은 그냥 돈처럼 쓰이지만 이더리움은 그 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려 쓸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스마트폰 자체는 기계일 뿐 그 위에 카톡, 인스타, 게임 같은 앱을 깔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이라는 스마트폰에 앱처럼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 앱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약속으로 움직여요. 쉽게 말하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1ETH를 보내면 이 사람이 나한테 NFT 그림 파일을 준다. 이런 약속을 코드로 걸어두면 중간에 은행이나 변호사 같은 제3자가 없어도 바로 거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는 디파이, NFT, 게임, 심지어 부동산 주식 토큰화까지 다양한 앱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때는 이더리움이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레이어 2, L2 확장 기술 덕분에 거래가 훨씬 빨라지고 수수료도 낮아졌습니다. 또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 예치해두면 은행 이자처럼 암호화폐를 추가로 받는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거래 수수료 일부가 소각되는 구조라 공급 압력도 줄었어요. 계속 발행만 되면 이더리움 공급량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일부를 소각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막고 희소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더리움은 개발자, 사용자,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코인이라는 점이 매력이에요. 초보자가 기억하면 좋은 포인트는 이더리움은 실제로 쓰이는 코인이라는 점. 앞으로 NFT, 디파이, 게임,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쓰일까? 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3. 리플 초고속 송금 네트워크. 리플은 은행 간 국제 송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표로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 송금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2일에서 3일 걸리고 중간에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꽤 붙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네트워크 합의를 통해 거래를 확정하기 때문에 수초 안에 송금이 끝나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리플은 국경 없는 결제 네트워크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국내 은행업 인가 신청 뉴스까지 나오면서 블록체인 결제가 전통 금융 인프라와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실제 인가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해요. 초보자가 기억하면 좋은 포인트. 리플은 규제와 파트너십 뉴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 줄 뉴스의 가격이 출렁이기도 해요. 4. 가상자산 시장 읽는 법 나만의 나침반 만들기. 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 몇 % 올랐다, 시가총액이 얼마다 같은 숫자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그 코인의 본래 목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 승인 뉴스는 제도권 자금 유입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성장 뉴스는 실제로 쓰이는 코인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은행 인가 뉴스는 금융 결제 특화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거예요. 초보자가 활용하기 좋은 도구는 국내는 네이버 증권에서 요약 뉴스 확인, 업비트 빗썸에서 원화마켓 유동성 체크하는 것이고요. 해외는 코인마켓캡, 코인게코에서 글로벌 시세, 거래대금, 시총 점유율 확인하는 것이에요. 특히 국내와 해외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초보 투자자에게 드리는 조언. 가장 중요한 건 가상자산은 예측 장치가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뉴스가 이 코인의 본래 목표를 강화하는가? 내가 들고 가는 시간 계획은 얼마인가? 이 두 가지 질문만 꾸준히 스스로에게 던져도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금리, 규제, 글로벌 정치 상황 등 한 줄 뉴스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보유 자산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운영체제 실제 사용 확대, 리플은 초고속 송금, 규제와 뉴스의 민감, 이 세 가지가 목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스토리와 쓰임새를 이해하는 게 투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시장 전체를 하나의 톱니바퀴로 보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 해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초보자도 훨씬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